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신소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그래서 이제 디를 보시면요. 이제 표면 산화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 화살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옆면을 보게 되면 뭔가 산화층이 있는 거 잘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 SEM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시켜 보면은 이 부분은 위쪽이 이제 산화층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아래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그 주조 조직, 우리가 배웠었죠? 수지상정, 덴드라이트 조직들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걸 다시 또 확대를 시켜볼게요. 시켜보면은 이제 이 산화층이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주조 조직 이 영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화층이 있는 영역에 이 EDS를 찍어보게 되면 굉장히 산소가 많이 뜨는 실제 산화층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되면은 그 FE나 크롬 같은 게 많이 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주조된 그런 조직이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산화층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약간 포러스한, 그러니까 이런 구멍들이, 기공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조밀한 구조, 치밀한 구조가 아니다. 굉장히 기공이 많은 산화층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균열이 발생한 부분과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이 산화층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균열이 발생한 영역에서는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산화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균열 미발생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회색으로 나타나는 이런 산화층들이 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산화층들이 이 균열이 생겨나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그러한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면에 이러한 막아주는 그런 층 역할들을 해줬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껍데기처럼 이렇게 잘 싸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균열이 이제 발생한 영역에서는 이 산화층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균열이 쭉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근데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산화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산화층의 형태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또 차이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층의 이러한 표면들을 보시게 되면요. 균열 발생한 영역에서는 산화층이 어떻습니까? 이런 다공성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분들에 균열이 생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오른쪽에 와서 보시게 되면은 이 균열들이 이런 식으로 생성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균열이 잘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까 위랑 달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밀한 산화층이 표면에서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계속 지탱해주면서 이렇게 갈라지긴 하지만 내부로 뭔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다 하더라도 아까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 균열 생성 점들은 보이지 않았고 일단은 먼저 여기에서 산화층에서 대부분 많이 버텨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내용들 요약해보면요. 이 오스나이틱의 내열 주간에서는 다양한 탄화물들이 있었고, 그 다음 MNS가 응고셀, 즉, 이제 그 바운더리, 경계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MNS를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황의 함량을 0.15가 아닌 0.04 이하로 이렇게 기준을 좀 정확하게 설정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이 크롬 산화물 같은 거, FE 크롬 산화물들 형성되어 있는데 이 다공성 산화물이 있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 즉 응력 부식 균열로 가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냐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서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고온 재료로 잘 활용될 수가 있겠고, 그 이유는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고온의 그 기계 특성 어떤 거냐면은 항복 강도 같은 경우에도 높고 인장은 높은데 연신율도 굉장히 우수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합금 성분에 따라 다르고 뭐 여러 케이스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히트 레지스턴스가 높은 게 뭐냐?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HF라고 하는 애가 히트 레지스턴스. 그러니까는 내열성이 굉장히 좋더라.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또 나와 있죠. 이 히트 레지스턴스가 제일 좋은 게 뭐냐? 여기서도 이제 HF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이 리포트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인지 보게 되면은 이 고온에서도 말이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고온에서도 이 하이 템퍼러처 프로퍼티죠. 여기서 650도, 760, 870도 이런 데서도 굉장히 우수한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밑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물리적 특성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에 녹는 점,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전기 저항성, 그 다음에 뭐 내열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물리적 프로퍼티로 이제 같이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HF라는 것이 일단 내열 특성이 좋다라는 걸 판단했고 이것과 비슷한 소재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서 원래는 뭐 0.15 이하였던 거지만 0.04 이하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특허 조사에 있어서도 다른 뭐 크롬이나 니켈 비율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크롬이 얼마 넣고 니켈 얼마 넣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이 크롬 대 니켈의 비율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만약에 1.48보다 낮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연주라고 하는 연속 주조를 말해요. 주조를 할 때 계속적으로 계속 주조를 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정 오스나이트, 처음에 만들어지는 오스나이트가 응고가 되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좀 약간 안 좋은 애들이죠. 이제 인이나 황 같은 것들이 편석이라고 하는 건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레인 바운더리, 결정립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편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용접할 때도 이제 균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롬 대 니켈 비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해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꺼놨죠. 크롬 대 니켈 비율을 1.48을 해가지고 여기서 쭉 한 상태에서 꺼놨더니 요것보다 낮으면은 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오스나이트를 하려면은 이 위쪽이 돼야 되겠죠. 이 위쪽. 1.48보다 더 높은 쪽이 되어야만 오스나이트 단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크롬과 니켈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이퀴블런트라는 값이 이퀴블런트라는 말이 뭐냐면 당량이라고 한 당량. 그래서 뭐 탄소 당량이면은 카본 이퀴블런트, 그 다음에 이제 크롬 당량이면은 크롬 이퀴블런트, 니켈 이퀴블런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크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에서 크롬의 역할이라는 거는 뭐 산화층을 잘 형성해가지고 내식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여하는 원소들이 그 기여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의 역할이 1이라 치면 몰리브데늄도 1. 근데 이 실리콘 한 1.5배 정도 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나듐은 5배, 그 다음 알루미늄 3배 정도 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리퀴블런트는 뭐냐면 니켈이 들어가면은 주로 이제 오스테나이트가 안정화되죠. 그래서 이제 철강 원소에 있어서 이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 그다음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탄소가 되겠고요. 카본이 되겠습니다.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라는 것은 그 원소가 많이 들어갈수록 상온에서도 오스나이트가 안정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온에서도 오스나이트가 안정하게 되는 탄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설명드린 니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니켈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상온에서도 오스나이트가 안정하게 되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망간, 그래서 카본, 니켈, 망간 이런
원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질소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다섯 번째로 또 이야기하는 카파, 구리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니켈 이퀴브런트는 니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 즉 오세나이트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원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봤을 때 이제 니켈, 그 다음에 카본, 망간, 그 다음 카파, 그 다음에 뭐 나이트로젠, 질소 이런 것들이 쭉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오스나이트가 만들어지는 한 이 위쪽이 되겠죠. 위쪽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합금 성분들을 잘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본이든 실리콘이든 망간이든 합금 성분들 잘 제어해서 우리가 어떤 원소를 만들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어떤 소재를 만들지를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합금원소 영향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보자고 하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카본, 그 다음에 뭐 나이트로젠, 그러니까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바로 오세나이트 안정화 원소가 되겠고, 망간도 오세나이트 안정화 원소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게 니켈이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고가가 되거든요. 니켈이 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니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세 개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탄소나 질소나 그다음 망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망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강도는 높아지지만 연신율이나 뭐 인성들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질소는 뭐 들어가면 좋긴 한데 질소를 많이 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소가 철강 내부에 많이 고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많이 넣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일단은 뭐 탈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제외를 시켜보면은 망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뭐가 떨어지느냐? 이 내열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열 재료로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니켈을 넣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 망간을 좀 넣는 것도 괜찮지만 니켈보다는 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롬 같은 경우에, 크로뮴 같은 경우에는 산화피막 형성 촉진, 그래서 이제 내산화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소가 되겠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첨가하게 되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탄소나 그 다음에 질소나 뭐 니켈, 망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원소들은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이기 때문에 너무 페라이트가 안정화돼 버리게 되면 우리가 내열성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세 조직이 오스트나이트여야 되겠죠. 왜 오스트나이트여야 되겠습니까? 철강의 상변태에서 고온에서의 안정한 조직이 뭡니까? 바로 FCC인 오스트나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안정한 조직이 뭐겠습니까? 바로 BCC인 페라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온에서 안정한 조직을 가져야만 내열성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열성을 비교했을 땐 당연히 오세나이트가 페라이트보다 훨씬 더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근데 이 오세나이트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오세나이트 안정화 원소들을 첨가하게 되는데 이 크롬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이 페라이트 또 안정화 원소로 작용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롬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켈 많이 넣으면은 뭐 괜찮은데 좋은데 너무 비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내식성, 내산화성을 향상시킬 때 실리콘을 많이 넣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도 크롬들을 도와가지고 이런 것들 도와서 이 산화 피막 형성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긴 한데 너무 많이 첨가하면 당연히 뭐 용접성이나 뭐 가공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세상에 이 합금 성분에서 뭐 다다익선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도를 잘 지켜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많이 넣으면 항상 또 나쁜 것들이 있고 너무 적게 넣어도 또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신소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합금 성분들을 잘 이제 제어를 해서 이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합금 성분들을 하나 좀 잘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소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신소재가 개발되는지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금 원소의 영향들을 계속 쭉 조사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이 소리 원소 이런 것도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뭐
몰리브데늄 이런 거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몰리브데늄도 좀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몰리브데늄을 대체하기 위해서 뭐 텅스텐 같은 것들을 또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 내산화성, 고온 내산화성, 고온 강도 이런 고온 내열성, 내열 특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는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싸고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비싸고 좋은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제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니켈보다는 망간을 넣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 우위가 있고 몰리브데늄보다는 텅스텐 같은 것들을 넣는 것이 조금 더 이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다양한 2차상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재밌는 사실들은 이 다양한 2차상들이 이러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이오뷴이랑 카본, 탄소를 같이 결합시키면 나이오뷴 카바이드가 나오는데 얘는 FCC랑 구조를 가지고 레티스 파라미터 0.447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이 정해져 있어요. 나이오뷴 나이트라이드 FCC, 그 다음에 타이타늄 카바이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즉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나이오뷴이나 그 다음에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뭐랑 잘 결합합니까? 탄소나 질소를 잘 결합합니다. 그래서 나이오뷴, 타이타늄, 탄소랑 질소를 뺏어가는 거죠, 그죠? 철강 내부에 고용되지 않고 뺏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Z 페이즈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크롬, 뭐 나이오뷴, 나이트로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고 우리가 뭐 앞에서 봤었죠. 뭐 M7C3 같이 여기도 보면 또 특이한 게 M23C6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M23C6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보면 되면은 여기 크롬이나 F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몰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다 더하면 뭡니까? 16 더하기 5 더하기 2 하면은 23이 되겠죠. 그래서 M2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6C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큐빅 형태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메탈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베스 페이지라는 것도 있는데, 라베스 페이지는 재밌는 사실이 이제, 위에 델타 페이지 안 했네요. 자, 델타 페이지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시그마 페이지죠. 시그마 페이지 보시면요. 시그마 페이지는 테트라고날. 그래서 이제 이 길쭉한 사각 기둥 형태죠. 사각 기둥 형태가 되겠고, 이 시그마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뭐 FE 니켈, 그 다음 크롬, 몰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라베스 페이지 같은 건 헥사고날입니다. 육방정계 그 모양을 가지고 있겠고, FE2 MO, 몰리브데늄이죠. FE2MB, 뭐 이런 것들이 또 라베스 페이지. 라베스 페이지는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FE가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카이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G 페이지,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다양한 상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한 그 합금 성분들을 조절해서 어떠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원하는 합금 성분들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이 되게 되면은 똑같은 라베스 페이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옵니다. 라베스 페이지를 한다 하더라도 자 850도에서 10분 놔뒀을 때랑 3000시간 놔뒀을 때랑 조성이 같을까 다를까 궁금하게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은 그러면은 이 라베스 페이지가 고온 850도에서 10분 동안 놔뒀을 때 또는 3000시간 동안 놔뒀을 때 합금 조성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자, 그거는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F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증가, 그죠? 같은 라베스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합금 조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온 거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의 어떠한 특성과 고온에서의 특성을 구분해주고 어떤 합금 원소들을 넣었을 때 어떤 합금 원소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합금 설계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합금 설계를 할 때 이제 재밌는 것들은 여기 이제 제가 가격들을 다 조사한 것들을 써놨는데 이게 뭐 가격은 뭐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뭐 FE 철이 한 80% 들어간다라는 거 가정하고 나머지 뭐 크롬이 뭐 10%, 그 다음에 뭐 크롬이 뭐 2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철이 70% 이렇게, 그다음 크롬이 20%, 그다음 니켈이 10% 이렇게 다 더하면 100이 되겠죠. 만약 이런 소재를 만들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럼 철이라는 순수한 철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7이라는 비율로 넣고, 그다음 순수한 만약에 이 크롬을 구매를 해서 그거를 2라는 비율로 넣고 순수한 니켈을 구매해서 1이라는 비율로 넣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생각해 보면은 될 것 같지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비싸지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뭐 불화수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그런 이슈들을 아실 텐데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머리를 잘 써가지고 FE 크롬이 섞여 있는 거를 이미 구매를 하고요, 그죠? FE 니켈 또는 크롬 니켈 이런 거 섞여 있는 것들을 구매를 해서 그것들의 이제 이 조성들을 잘 계산을 해서 그러면 구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재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이 부분 할 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과제를 항상 내드렸었는데 그 특허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KIPRIS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특허들을 막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해서 특허들을 검색하신 다음에 그 특허에 대한 그 내용을 A4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들을 일단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죠. 여기서 뭐 페이턴트 서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특허들을 어떻게 하면 검색할 수 있는지 실제 이제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같이 가보시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kipris.word.kr이라고 들어왔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갑자기 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씩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검색해 볼까요? 뭐 주철 우리가 배웠으니까 주철 우리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허 이제 개수가 76,436개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는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허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하나들을 검색해서 이제 관련도를 되게 줄여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검색식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철이기도 하고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캐스트 아이언이라고도 부르니까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더하기를 하면 or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수학이랑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캐스트 아이언 이런 거 할 수 있겠고 뭐 어디 쓰는가 뭐 그러면 자동차 우리 쪽에 쓰는 것을 해볼까요? 자동차.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은 뭐 오토모빌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해도 21,400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변리사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이 개수가 거의 300개까지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또 어떤 걸 뭐 고강도라는 것을 뭐 해볼게요. 그다음 뭐 하이 스트링스, 그다음에 뭐 내열이라는 거, 내열 해볼까요? 내열. 뭐 이런 것들 많이 줄였습니다. 그죠? 137건, 138건까지 줄였는데 이것도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일 때는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좀 지워야 되겠고요. 고강도를 지워볼까요? 한 300개 정도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480건 정도.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which인지 내 마모. 그 다음에 where resistance. 더 늘어났죠. 이거는 더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78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를 찾아가지고 엄청 많아지네요, 점점. where property. where로만 쳐볼까요? 그 다음에 뭐 high temperature. 고온.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적어지죠. 그래서 이 전체 검색 결과가 한 뭐 여러분들이 한 100개에서 한 뭐 300개 정도 사이 되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특허를 여러분들 찾아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특허 한 편을 그 중에 선정을 해서 그 왜 특허를 선정한 특허에 대한 요약, 읽고서 충분한 요약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주철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